자, 대동맥이 6mm라고 치자고요. 네. 식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콜레스테롤이 앉았어. 0.5mm의 콜레스테롤이 앉으면 네. 대동맥의 굵기는 6에서 5가 되죠. 네. 0.5 양쪽으로 앉으니까. 안쪽이니까. 네. 자, 6에서 5로 줄었으면 똑같은 심장의 압력이 줄 때 혈류 유동이 얼마나 줄까? 6에서 5가 됐잖아요. 네. 그럼 6분의 5의 4승 사승. 50%밖에 안 됩니다. 아, 진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한번 다뤄주실 건가요?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 과학의 인물사들을 세계사랑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1789년만 기억하는 수가 많은데 네. 사실은 그 뒤에 1870년까지 100년 동안 일어났던 것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통 불러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오늘은 원래는 다루어져야 되는데 약간 우리 일반적으로는 붕 뜰 수가 있는 1830년부터 1870년 딱 이때까지 40년만 다루겠습니다. 이 그림이 되게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윌리엄 터너라고 해서 산업혁명 시기의 대표적인 영국 화가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폭풍우거든요. 폭풍우의 소용돌이 속에 가운데 끄무르하게 보이는 저게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의 검은 연기와 폭풍우가 이렇게 휘말려가는 장면을 역동적으로 그렸는데요. 산업혁명과 네. 자연, 네. 그리의 어떤 대결, 그 속에서 인류 문명 이런 걸 이제 대비를 많이 시켰었거든요. 1830년부터 1870년대를 잘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기는 또 낭만주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는 대표적인 두 정치적인 사건이 있어요. 1830년 7월 혁명이 있고 1871년에는 파리 코민이라는 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딱 이 시기를 나누는 사건이고요. 네. 실제로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건너편에 오르세 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그걸 나누는 기준도 이 시기입니다. 그 전시물이 나누는 기준을 딱 그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1830년과 1870년 이 두 큰 사건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 있어요. 1830년 7월 혁명을 배경으로 만든 뮤지컬이 레미제라블. 오, 레미제라블. 그다음에 1871년 파리 코뮌을 배경으로 한 게 오페라의 유령. 두 작품이 뮤지컬에서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1830과 1870은 그런 사건이에요. 예술사조, 정치,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가장 격동기인 시절. 그러면 과학자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마지막 장면이 아마 사디 카르노의 연력학이라고 네, 맞아요. 182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디 카르노의 연력학이 1830년 7월 혁명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집니다. 클라페롱이라는 사람이 알리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 거기서 클라우지우스가 나와서 엔트로피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리고 1830년 때문에 나비어라는 사람이 탄생해서 1848년에 나비어 스톡스 방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과학이 오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의 어떤 개념들이 막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정립된 과학으로 나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라울 디피의 전기 요정이 우리나라에 올해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들어왔는데 화제가 안 됐어요. 1937년에 파리 만국박람회가 만들어졌을 때 프랑스 전력권 우리 같으면 한전쯤 되는 데서 전기의 역사를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을 그려넣자라고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라울 디피가 어느 정도로 그렸냐면 폭이 60m, 높이가 10m, 유화로 다 그립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저기에 정확하게는 108명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나와요. 저기엔 60m쯤 되면 사람의 크기가 거의 실물 크기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분장을 시켜요. 분장을 시켜서 스케치를 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의 어떤 캐리커처만 나온 게 아니고 갈바니 같으면 갈바니의 깨구리도 그려놓고 굉장히 뜻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이제 전기 역사 과학사 인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왜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1830년을 시작하기 전에 1829년에 사람들은 네. 자기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성의 진격, March of Intellect라는 이제 윌리엄 히스라는 만화가가 그린 거거든요.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이기도 한데 지상에 보면 전기기관 같은 게 달리고 있고 하늘에는 이제 비행기도 나르고 있잖아요. 중간에 그랜드 베큐um 튜브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상에서는 동력기관으로 전기기관이 보편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지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유체 저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게 된 거예요. 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 저항도 되게 심하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럼 그걸 이기려면 진공을 만들면 공기의 마찰이 없어지니까. 자, 이 아이디어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일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프. 그 아이디어가 지금 1829년 아이디어입니다. 콜드플레이네요. 콜드플레이의 대표작이 비바 라비다거든요. 그 비바 라비다의 앨범 자켓입니다. 1830년 7월 혁명을 그린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비바 라비다에 가려진 그 소년이 총을 이게 들고 있어요. 저게 잘 보시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가브로시입니다. 여성 전사가 리버티거든요. 이제 자유의 여신이 왜 여성일까? 후반부에 이야기 드릴 자유의 여신상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레미제라블에 보면 여성 전사가 나오죠. 이 1830년에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여성, 소년들도 같이 다 무장투쟁에 가담하는 걸 그린 거죠. 그것을 또 콜드플레이는 가장 현대적인 락 그룹이 이걸 갖다가 재현을 한 것이고, 콜드플레이 인터뷰 보시면 알겠지만 20세기 초기에 멕시코의 혁명화가 프리다 칼로라고 있습니다. 눈썹 진하신. 맞아. 이 사람이 평생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정치적인 어떤 압박 모든 것을 이겨나간 여성분이신데 제일 마지막 그림이 비발랍이다. 그래도 내 인생 만세. 그 비발라비다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레온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로츠키가 스탈린의 박해를 위해서 피신한 데가 멕시코였고요. 그걸 보호해준 사람이 프리다 칼로예요. 레온 트로츠키가 멕시코에서 인생의 마지막 일기장에 박혀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끝내요. 프리다 칼로의 비발라비다를 이어서 만든 게 콜드플레이의 그 비발라비다고, 그 다음에 레온 트로츠키의 마지막 문구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저기 콜드플레이 인터뷰에도 나오고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인터뷰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빅토르 위고에 영감을 주게 되냐면은 이 시대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네. 첫 번째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1815년에 부르보 왕조가 부활해요. 근데 돌아온 부르보 왕조는 더 개판인 거죠. 그 메두사호의 사건이라고 네네네네네. 그 배치무란 사건. 그렇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확 그냥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왕정에 실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르보 왕조를 쫓아낸 그게 1830년 혁명이고, 근데 30년 혁명에 부르보 왕조가 쫓아냈다 해서 공화정이 된 건 아니에요. 입헌군주제 약간 절충을 합니다. 공화정을 옛날에 해봤더니만 너무 피비린내 났던 거죠. 시민의 왕이라는 루이 필립을 왕으로 세우고 대신에 의회도 있는 적절한 입헌공화조로 끝납니다. 약간 애매한 이 시기를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후고는 되게 잔인하게 이야기해요. 아까 말한 소년병사 가브로시가 요 바리케이트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총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원문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 모든 것은 볼테르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은 루소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득권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이 복고됐을 때 프랑스 혁명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는 다 그 혁명주의자들이 이 프랑스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걸 다시 비꼬아요. 빅토리아는 다시 그 노래를 그대로 비꼬아가지고 내가 못생긴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결국 다 혁명민들 때문이다. 루소 때문이고 볼테르 때문이고 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진보정의에 씌우는 그게 이제 1815년부터 30년 사이인데 불꽃같이 살아갔던 두 젊은이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사망 연도가 똑같죠. 자, 30년 혁명은 절반의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루아라는 사람은 되게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시골 도시지만 그래도 도시 시장이었어요. 근데 공화파였어.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공화파, 왕당파가 되게 치열하게 서로 이제 비난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음모에 휘둘려가지고 아버지가 자살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소년 가장이 돼서 자기의 꿈은 뭐냐면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는데 번번이 시험에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부르봉 왕조가 폐교를 시켜요. 네, 그렇죠. 그리고 1810년에 수학자 코시를 통해서 부활을 시키는데 그 좌파 교수들 다 쫓아내요, 학교에서. 그래서 왕당파 교수들로 다 채용합니다. 그러니 공화파의 자제인 얘가 면접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자기가 소년인데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써서 라플라스, 포화송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번번이 그런 게 리뷰가 안 되고 자꾸 막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완전히 알게 돼요. 완전히 거꾸로 머리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못 들어가고 에콜 노르말에 들어갑니다. 에콜 노르말도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또 이제 학생 운동을 주도해요. 1830년 7월 혁명도 자기가 막 주도하다가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급진주의 학생들은 만족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운동을 하다가 1832년에
프랑스 전역에 콜레라가 퍼집니다.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네. 어떤 여인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의 정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데 그 여인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결투를 해요. 누구랑? 웬 남자랑. 총으로 쏘는 거예요, 서로. 아, 현피를 뜬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날 논문 하나 써요. 결투에 안 나가면 되지 왜 논문을 쓰고 있어? 결투를 아, 그래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우리 결투하지 않아 피한다는 거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는.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근데 그 준 논문이 행방불명이 됐던 나중에 리우빌이라는 사람이 찾아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군론의 탄생, 그룹 티어리가 탄생합니다. 현대 수학의 가장 독보적인 그 이막 선생이 이 그룹 갈로아의 티어리. 군론을 확대하시거든요. 네. 죽기 전날에 쓴 논문이 현대 수학을 완전히 바꾸는. 그룹 근데 티어리. 이제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공화파 좌파 운동권의 지도잖아요. 그때 운동권 학생들이 파리에 다 모여요. 모였는데 상태에서 또 콜레라로 라마르크 장군이라는 혁명 지도자가 또 사망하세요. 그 장례식에 폭발합니다. 그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1832년 6월 봉기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갈루아 장례식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디 카루노는 여기랑 뭐랑 연관되느냐 하면 1824년에 사디 카루노가 혁명적인 논문을 냈죠. 네. 아무도 몰라요. 그때가 이제 1815년부터 1830년까지는 프랑스는 왕당파. 근데 사디 카루노는 소위 말하는 혁명파였던 라자르 카루노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 그럴 때 1830년에 부르봉 왕조가 무너지죠. 이때 수많은 좌파 학생들이 다시 한번 파리로 모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생시몽 모임이라는 데 모입니다. 거기서 사디 카루노가 클라페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클라페롱이 이제 그 에콜 폴리테크니크 후배인 거죠. 이 클라페롱도 에콜 폴리테크닉이 막 무너지니까 프랑스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살았어요. 살다가 부르봉 왕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좌파 서클 모임에 모인 거죠.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디 카루노 만나요. 말이 통해. 근데 사디 카루 책이 너무나 위대한 책인데 책이 어려워. 그러니까 사디 카루노의 책을 굉장히 쉽게 분석하면서 알리는데 가장 앞전 사람이 클라페롱이에요. 카론 사이클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830년 혁명이 아니었으면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연력학이라는 1824년의 논문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양반도 콜레라로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상 시신은 불태워져요. 그렇죠. 콜레라 걸리면 그리고 소지품 모두도 불태워져서 그 후작들이 안 알려집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모든 노트는 불태워집니다. 너무 유일하게 슬프네. 클라페롱이 그걸 해석한 것만 남아서 연력학의 어떤 초보적인 단계가 남는 거죠. 네. 이 클라페롱이 다시 클라우디우스랑 줄 이런 사람들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남았었는데 1832년은 이렇게 됐던 거죠. 기억해야 될 과학자 두 사람이 갈루아 그리고 사디 카르노. 왼쪽은 1789년에 혁명의 중심지였던 바스티유 광장에는 1830년 혁명 기념탑이 있습니다. 저렇게. 아래에 보면 1830년 7월 달을 기념하는 조그만 황금 표시가 있어요. 근데 저걸 갖다가 유심히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시면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 장면에 저 1830년 혁명 기념탑의 아랫단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왼쪽에 있는 코끼리가 나와요. 네. 지금 코끼리 있죠? 저는 네. 또 뭘까? 자, 바스티유 감옥이 1789년 혁명이 시작됐어요. 자, 근데 바스티유 감옥은 나중에 허물어지고 나폴레옹은 저기다가 자신의 기념상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코끼리상을 세웁니다. 왜 코끼리가 자기가 코끼리가 어떤 정복의 상징이라고 본 것 같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코끼리상을 세웁니다. 근데 저게 흉물로 완성이 안 되고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는 몰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선문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길거리에 불황자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줄거리 보면 어린 소년들, 버려진 소년들이 저 안에 살아요. 근데 그 애들은 또 보면 테나르디의 그 부부가 버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테나르디의 부인이 원래 낳은 딸은 에포닌이잖아요. 에포닌만 남기고 요 아들들은 버린 거예요. 에포닌이 가브로시를 만나잖아요. 자기 남동생인 걸 몰라요. 모르죠. 에포닌도 그날 바리케이트에서 총에 맞아 죽고 가브로시도 맞아 죽잖아요. 누나와 동생인 걸 서로 모르고 죽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지금 보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는 1830년과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1832년에 학생들 봉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저 장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큰 코끼리가 있던 장소는 지금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됐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 좌파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극장을 만들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너무 귀족적 취향이야. 굉장히 대중적인 오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오페라 티켓이 왜 그렇게 비싸냐? 싸게 만들겠다. 그걸 짓기 시작해요. 짓기 시작하는데 정권이 바뀌어. 우파 총리로 바뀌어. 그런데 이제 오페라 극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음악 감독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유태인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1988년 선거에서 자크 시라크라는 사람이 미테랑한테 패합니다. 진짜 우파 되게 정권이 오래된- 임명한 다니엘 바렌보임을 하루아침에 해고를 하고 정명훈이 임명됩니다. 아. 그래서 개강 기념 공연을 정명훈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끝날 것 같으냐? 다시 또 1993년에 사회당 정권이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네. 정명훈이 잘립니다. 아, 진짜로. 자, 클라페롱까지 나왔어요. 그죠? 클라페롱 다음에 이야기들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외의 인물, 괴테가 나옵니다. 괴테요? 제가 확대해서 찍어봤어요. 뭐가 써져 있어요? 네, 나는 장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할 것이다. 우와. 괴테가 한 말입니다. 괴테는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괴테의 문학에 과학적인 내용이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틀린 과학도 많아요. 오류의 과학인데 그게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흡한 과학적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그 상상력의 자극이 의외의 결과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카나자와 공대입니다. 괴테의 네. 색채론이 빛의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괴테의 색채론은 뉴턴의 광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뉴턴의 1704년의 광학은 프리즘 실험으로 빛이 7개라고 주장했던 무지개 색깔이 7개여야 된다고 최초에 주장한 뉴턴. 도레이퍼솔라 시를 가지고 주장했던. 네네네. 근데 여기서 뉴턴은 절대주의를 지향해요. 빛은 원래 원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네. 건데 괴테는 상대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어. 약간 데카르트적인데요. 인간의 인식은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감각은 왜곡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초록색이라고 그럴지라도 옆에 있는 색깔에 따라 경계색이라고 하나요? 그게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오색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렇죠. 지금 보면 1810년이잖아요. 1810년에 총천연색으로 인쇄한 거예요. 같은 색이라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하면서 물론 저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저럴 수 있다는 개념을 펼쳤기 때문에 저게 19세기 후반에 인상주의 화풍으로 갑니다. 인간의 인식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빈약한 근거로 주장해요. 학술적으로 옳은 건 아닌데 초기에 그 개념들을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일일이 설명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거죠. 와. 그리고 실제로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했어요. 이게 영국의 20파운드 지폐 표지입니다. 저 그 강연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왼쪽에 보면 로열 인스티튜션이라고 험프리 데이비, 그다음에 럼퍼드 백장 나왔던 토마스 영의 엉덩이 사이에 가스 나오는 그 이야기. 거기에 나왔던 그 험프리 데이비가 키웠던 가장 큰 인물이 바로 이 페르데이입니다. 페르데이는 되게 가난한 흑수저였어요. 근데 이제 인쇄 제본을 좀 하던 데인데 험프리 데이비 강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그 강연을 갖다가 제본을 해서 험프리 데이비에 선물을 합니다. 험프리 데이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조수로 뽑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하시죠. 근데 험프리 데이비랑은 약간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지만 페르데이는 끝까지 험프리 데이비에 대해서 깍듯이 됐고 험프리 데이비는 결국은 왕립연구소의 어떤 강연이나 모든 것들을 결국 페르데이한테 물려줍니다. 험프리 데이비는 굉장히 멋있는 화려한 쇼에 가까운 강연을 했다면 페르데이는 대중 강연 중에서도 잘하는 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렉처라는 걸 합니다. 아, 그쵸. 여기 유명하죠. 보면 로얄 인스티튜션 크리스마스 렉처. 지금 저 세밀하게 새겼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되면 애들은 서커스 같은 거 공연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쵸. 페르데이는 자신했어요. 내 과학 실험이 훨씬 재밌을 거라고. 와. 그게 또 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서커스보다는 페르데이 선생님을 과학 강연 갔다 왔다.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강연이 또 너무나 잘 준비해서 명 강연입니다. 근데 그 강연 대본이 또 있어요. 네. 제가 읽어봤어요. 너무나 평이한 언어로, 너무나 쉽게, 매력적으로 와. 단어를 써요. 지금도 유명한 게 그 양초의 강연이라고 있습니다. 양초 하나를 켜면서 여기가 양초가 녹으면 거기서 이제 대류 현상으로 승화가 돼서 올라가거든요. 연소가 되면 이제 광학이라는 게 나오고 뭐 물리학 법칙, 화학 법칙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와. 양초 하나만 가지고 그걸로 쭉 설명을 다 합니다. 해보고 싶다. 아, 그건 누가 하신 분인데 실패했어요. 1800 몇십 년대 양초라는 것은 벌집에서 추출하거나 안 그러면 고래기름으로 만드는 게 양초였어요. 귀한 것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 그 느끼는 감각이 다르구나. 그때는 양초라는 걸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회였어요. 아무튼 그 양초 강연을 이렇게 쭉 과학, 물리와 화학을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제가 대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어떤 다이아몬드가 양초처럼 빛날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은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양초의 불꽃 덕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양초가 비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양초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지요. 나는 어린이 여러분이 양초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웃에게 빛을 발하며 인류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오늘 양초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연은 보람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것을 강연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찰스 디킨스. 스크루지 영감 기억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알죠, 알죠. 찰스 디킨스 역시도 그때 크리스마스 날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날 하루만큼은 좀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배틀고 라는 생각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쓰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 과학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달라니까 그때 뭐 복사기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펜으로 쓴 대본을 또 패러디가 그대로 줘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찰스 디킨스가 인쇄를 해서 발표를 해준 걸 제가 읽은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과학을 배우는 이유라는 게 수능을 잘하게 내신 수행평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라는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빛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박사님, 네, 그 강연집 갖고 계십니까? 네, 있어요.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패러데이가 너무나 겸손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분은 수학 방정식 하나도 못 푸세요. 방정식이라고는 까막눈이십니다. 갑자기 내적 친밀감이 쌓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교육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과학에 열심히 다 봤는데 우리가 왜 어릴 때 과학 영재를 맨날 수학으로 평가하는가? 이 수학 방식을 아예 모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했다면 우리의 과학 교육은 좀 편협한 건 아닐까? 편협한 이 시각을 깨기 위해서는 랩장님이 대학원을 가야 된다. 그렇지. 이 크리스마스 렉처를 이어가신 분 중에 하나가 칼 세이건하고 너무 잘 리차드 알죠. 도킨스가 크리스마스 렉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그 시작이 저렇게 됐다는 걸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그림 워싱턴에 가시면 내셔널 갤러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립미술관이 있어요. 그것을 보다가 이제 이걸 발견한 거죠. 제가 놀랐어요. 세뮤엘 모스. 설마 내가 아는 그 모스일까? 그 모스가 맞습니다. 요거? 모스 부어 그 모스입니다. 그 사람은 화가입니다, 화가. 패러데이가 방정식 하나 모르고 전자기동을 했듯이 통신의 문을 연 세뮤엘 모스는 화가입니다, 화가. 아니 근데 왜 방전체가 갑자기 세밀 화가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잘 나가는 화가다 보면 곳곳에서 부르죠. 근데 미국 대륙이 좀 넓어요. 갔는데 급한 연락이 와요. 자네 부인이 아프다.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 와이프가 이미. 죽은 게 아니고 장례식까지 끝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우편 마차였거든요.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증기기관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동은 빨라졌는데 소식의 전파는 이렇게 느릴까?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이 통신입니다. 선을 연결해가지고 전자기유도 여기서 전류를 탁 주면 저기서 똑같이 전자기유도 현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은 화가잖아요. 그래픽컬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긴 거 짧은 긴 거 짧은 거에 배열을 해서 모스 부호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화가입니다. 화가. 그 다음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가 또 탄생합니다.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인데요. 찰스 네. 베비지는 누구냐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잘하는 교수는 석좌 교수를 주는데 그 이름이 루카스 석좌 교수예요. 찰스 베비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수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톱니바퀴를 잘 하면 계산할 수 있다. 파스칼도 계산할 수 있다는 톱니바퀴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훨씬 더 정교한 계산을 많이 합니다. 더하기 빼기는 막 할 수 있잖아요. 톱니바퀴로. 더 중요한 거는 로그라든지 사인, 코사인 네. 그 값들을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처음에 대학 가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테일러 급수라는 데서 인생이 꼬입니다. 근데 사인, 코사인 그 값들이 자꾸 틀리니까 서로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원래 그 당식으로 전개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근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식을 또 손으로 풀어야 되잖아. 찰스 베비지 수학과 교수잖아요. 네. 아니 그걸 당식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되잖아. 모든 당식은 더하기 빼기로 치환 가능당 헤더에서 푼 게 이겁니다. 디퍼런스 엔진입니다. 자본 기법을 쓰면 모든 당식을 더하기 빼기로 치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거 여기에 왜 엔진이 붙냐 이거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엔진은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제가 민택이라는 사람 소개할 때 맨날 엔지니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엔진을 만드는 사람은 시커먼 연기 내뿜는 엔진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물. 그 라틴어로 인제니움이라고 합니다. 인제니움이 엔진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은 다 서양 사람들은 다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검색 엔진도 엔진이잖아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게 창조하는. 인류의 창조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인류를 창조한 사람을 그 영화에서는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와, 엔지니어는 크리에이터란 뜻이에요. 그런 서양 뜻이구나. 사람들은 엔지니어라고 하면 아, 당신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공돌이? 보세요. 지금 차분 엔진이잖아요. 최초의 컴퓨터는 엔진입니다. 엔진. 왜냐하면 최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 번째 엔진이 이제 해석 엔진이라고 만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로그 함수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엔진은 판단, if, 로직 함수를 풀 수 있게 만들어요. 진짜로? 그것도 어널리틱 엔진이라고 불렀어요. 와. 이 오른쪽에는 저 여인은 누굴까? 이 컴퓨터라는 걸 돌리려면 네. 컴퓨터 언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찰스 베비지가. 네. 근데 뭔가 이제 명령을 입력해야 되잖아. 네. 명령어를. 그 입력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인류 프로그래머. 최초의 프로그래머. 에이다 러블레이스. 아. 근데 저분의 아버지가 바이런이란 분이에요. 영국 영국의 제일 대표적인 유명한- 낭만주의 최고의 이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바이런 같은 분이에요. 질풍노도의 시대. 그 사랑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이런 낭만주의 시대. 근데 이제 바이런의 부인은 남편을 한심하다고 봤어요. 낭만에 빠져가지고 여성 편력도 심해, 뭐 죽음을 불사한다면서 그리스 독립운동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딸은 절대로 문사철을 하면 안 된다. 인문학에 빠지면 너 아버지처럼 된다. 그래서 딸한테는 수학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붙여준 가정교사들이 뭐 드모르강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드모르간이 여기서 또 나오나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네, 해가지고 집합 가지고 교집합 구하는 거 있어요. 논리 연산을 에이다 러블레이스가 또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그 논리 연산이 드모르간 법칙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집합론, 군론 연결이 될 텐데 아무튼 간에 찰스 베비지가 에이다 러블레이스를 부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만든 이 기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에이다 러블레이스. 대박이다. 멋있다. 그리고 찰스 베베지는 요 아까 본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네. 네. 에이다 러블레이스도 있고 찰스 다윈도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저 모임 중에 어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바이런의 딸인 에이다 러블레이스도 낭만주의에 빠졌는지 도박에 빠져가지고 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 21이라는 영화 아시나? 21. 블랙잭 하는 영화. 그 MIT인가 그 애들. 네. 그 애들 그 카드 카운팅 하는 거. 네, 봤어요. 카드 카운팅하면 되거든요. 실제 돼요. 블랙잭은 돼요. 저는 마술 때문에 카드 카운팅을 되게 많이 연습을 오, 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조금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네. 네.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에이다 러블레이스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라고 해서 이제 도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또 그렇게 슬프게 마감을 하시죠. 아유. 제가 이제 이때까지 강연을 할 때 수학식을 갖다가 한 번도 유튜브에 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안 될 과가 이제 그 교수님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야, 요런 거 아이고. 잘 안 나오는데. 뿌아제이유. 이 사람을 제가 든 이유가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왕당파가 부활했다. 왕당파가 부활해서 제일 처음 한 게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폐교하는 거다. 네. 폐교할 때 쫓겨난 사람, 콩트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학을 처음 한 사람. 그 콩트의 동기 중에 뿌아제이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의사가 돼요. 근데 콩트는 의사를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에콜 폴리테크닉으로 돌아왔고 뿌아제이유는 의사 길을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간 다음에 수학적인 자기가 에콜 폴리테크닉에서 존경하던 나비어의 점성유동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사람이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혈관 유동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동맥부터 실핏줄까지 들어가는데 혈관의 굵기가 되게 많이 다르죠. 다 다르죠. 네. 근데 그 유량을 갖다가 자기가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면 점성 유동밖에 없는데 일단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Q, 네. Q는 유량이에요. 유량은 R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4제곱만큼 Q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유리관을 전부 다 만들어요. 큰 유리관부터 작은 유리관까지 다 만들어서 다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작은 유리관의 제일 작은 거는 100분의 1mm.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유리관을 쫙 뽑으면 나오죠. 그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100분의 1mm가 아니 10분의 1mm인가 하여튼 굉장히 얇게 만듭니다. 직경이 반으로 줄어들었어. 네. 그럼 유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반으로 줄어들면 2의 사승이 16배가 줄어들어요. 16분의 1이잖아요. 네. 보통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2분의 1, 4분의 1 이런 생각. 자, 대동맥이 6mm라고 치자고요. 네. 식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콜레스테롤이 앉았어. 0.5mm에 콜레스테롤이 앉으면 네. 대동맥의 굵기는 6에서 5가 되죠. 네. 네. 양쪽으로 0.5 앉으니까. 안쪽이니까. 네. 자, 6에서 5로 줄었으면 똑같은 심장의 압력이 줄 때 혈류 유동이 얼마나 줄까? 6에서 5가 됐잖아요. 네. 그럼 6분의 5의 사승. 4승 50%밖에 안 됩니다. 아, 진짜? 실제로 의사분들은 항상 발견하십니다, 이런 걸. 진짜 물론 무서웠네. 혈관 유동은 벽이 이제 맥동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적이긴 하지만 뿌아제이오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내제곱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무섭네요. 대동맥 우회술, 스텐트 시술인가 할 때 뭐 우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직경이 보면 원래 했던 것들에 잠깐 우회를 시키잖아요. 옆에 돌아가는 것들이 약간만 작은데도 반밖에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그걸 알아요. 그걸 갖다 극복하려고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요. 와.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실제 피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와. 제 의사였던 뿌아제이유는 자기가 존경했던 나비어가 했던 유체 저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오. 이게 베르누이 정리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네. 베르누이는 압력만 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그만 혈관의 변화가 얼마만큼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 변화를 효과를 주는지. 혈당이라고 하는 게 그게 높아지면 혈구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제유 유동만으로 설명 못하는 게 이제 여기는 그냥 순수한 물 같은 것만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혈구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혈당이 높다고 해서 다 나쁜 것보다는 그럼 인체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유체 저항이 세다는 걸 지가 알아요. 또 그걸 갖다가 그 측정하는 또 센서가 콩팥에 달려 있고. 와. 그러니까 인체는 되게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 모든 시작은 요 아저씨, 네. 요 뽀아제유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뽀아제유 때문에 점성의 단위를 뽀아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 고체와 유체는 뭐가 다른가? 고체는 탄성입니다. 힘을 주면 이렇게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죠. 유체는 점성입니다. 왔다 갔다가 아니고 힘을 주면 저항을 해가지고 소멸해요. 주사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꾹 누르면은 그냥 눌러지잖아요. 자동차 이 앞바퀴에 보시면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안에 댐퍼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완충기 스프링만 있으면 계속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이게 줄어들어야지. 그게 댐퍼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점성 유동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일이라고 그래서 걸쭉한 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충격을 흡수한 다음에 그걸 계속 튕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성이 들어가면 뭔가 마찰이 있고 마찰이 들어가면 운동은 소멸한다. 이야기를 꺼낸 게 탄성과 점성에 대한 요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나비어 스톡스가 왜 나오는가? 제일 처음에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반대한 바로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데카르트의 후예였던 베르누이였어요. 네. 보존된다. 네. 제가 말했지만 점성 유체는 보존되지 않을 텐데 베르누이 정리 보존된다 이거죠. 네. 그랬더만 또 뉴턴 바였던 달랑베르는 베르누이 네가 잘못한 거야. 베르누이 정리를 그대로 쓰면 아까 말했지만 그 그랜드 베큐um 튜브 보셨죠? 네. 그게 공기 저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베르누이 정리 쓰면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근데 현실은 공기저항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 모순이죠. 그게 달랑베르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턴파는 또 저쪽 파를 공격한 거죠. 네. 그랬더니만 오일러라는 사람이 저기 달랑베르가 잘 몰랐을 거야 하고 오일러 방정식을 또 만들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 네. 이때가 38년, 52년, 55년. 그 아, 이게 뉴턴과 막 주고받고 하는구나. 싸웁니다. 아. 그래서 오일러까지 돼가지고 이게 모순이 해결 안 되는구나 하다가 아까 뽀아제유라는 사람이 점성 유동은 꼭 필요해라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점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스토크스가 나비에나 그 뽀아제유가 했던 이야기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 안에 넣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똑같이 오일러 방정식인데 네. 제일 오른쪽에 하나가 더 붙네. 뭐 하나 더 붙죠. 델타 타워. 저게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조 법칙이 들어가면 저 밑에 점성항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 점성항을 두고 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텐데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일러 방식이 틀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성항이 너무 작으면 당연히 오일러 방식이 잘 맞죠. 근데 점성항을 무시할 수 없으면 저걸 다 풀어야 되는데 네. 저게 들어가면 풀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통째로 다 풀기가 되게 어려워져 가지고 저게 밀레니엄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5대 난제라고 하는. 네. 썼어요. 그래서 이 뉴턴과 데카르트의 싸움은 나비어 스톡스 방정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스톡스라는 사람은 왜 이 방정식을 굳이 이렇게 이 시점에 유도했을까?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크스는 이 사람도 루카시안 석좌교수입니다. 그 수학을 잘 하신다는. 찰스 베비지 다음이에요. 네. 그런데 역대 루카스 석좌교수는 뉴턴이 있고 최근에는 폴 디렉 같은 사람이 있죠. 역사상 가장 오래 루카스 석좌교수로 있었던 인물 스토크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세기에 케임브리지를 대표하는 수학자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광행차라는 겁니다. 광행차가 뭐냐면은 빛이 이렇게 휘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도플러랑은 다른 겁니다. 저게 발견돼서 빛은 입자라는 게 거의 정설이 됩니다. 뉴턴이 그렇게 주장하긴 했어도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을 때 저게 이제 상대 운동 속도로 하면 설명이 되거든요. 네. 빛이 입자면 그 지구도 움직이니까 당연히 상대 운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근데 문제가 1803년에 토마스 형이라는 사람이 빛이 파동이라고 증명해 버렸어요. 네. 이중슬릿으로.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파동이면 이게 왜 휘어가?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 운동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설명이 안 돼. 근데 그 설명이 안 되는 게 19세기 초반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걸 갖다 해결한 사람이 스토크스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 나비스토스 방정식 한 설명한 논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가 또 에테르로 차 있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주위에 에테르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겠죠. 저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그 매질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물 속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이 물을 지나가면 그 물이 이렇게 매질이 움직였어. 그렇죠. 그래 매질이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매질이 이동하는 것처럼
파동이 움직이는. 굉장히 그럴듯해. 그러면 에테르만 찾아내면 되지. 그 싸움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까지는 또 설명이 됐어. 다 오륜대 당시에 최고의 수학자들이에요. 다시 또 보니까 종파가 아니고 횡파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이게 종파가 뭐냐면은 빛이 우리한테 올 때 요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거예요. 횡파는 뭐냐면은 요렇게 누워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매질이 유체 매질을 통과할 때는 보통 종파가 되고요. 네. 탄성체를 통과해야만이 횡파가 돼요. 근데 빛이 횡파야. 근데 에테르가 유체라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종파여야 되는데. 지금 다 헛짓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어. 그러니 또 우리 맥스웰 선생님이 이런 걸 해. 에테르는 점탄성 유체일 거야. 섞여 있다. 섞여 있다. 탄성과 점성이 섞여 있다. 섞여 있다라는 말 또 하네. 이게 또 제 전공입니다. 저거 풀기 위해서 또 19세기에 많은 사람이 저게 또 이제 인생을 갖다가 허비를 한 거죠. 여러 사람들이 상처도 있고. 이 오류를 극복했는데 가장 그래도 잘 극복하신 브로맨스, 줄이라는 사람이 있고. 줄 너무 유명하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